나는 20년 동안 봉인된 피아노에 손을 댔다. 그리고 내 두 손은 정확히 무엇을 연주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공포에 떨고 있던 권력의 중심에 선 가족 앞에서 하나하나의 음표가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오래된 사고를 끌어올렸다. 나는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20년 동안 진실을 숨겨야 했던 이유다. 침묵이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진실 앞에서 당신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낮부터 예보되었던 비였지만 밤이 되자 그 비는 도시에 스며들 듯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지는 거리 위로 물웅덩이가 생겨났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한 소리가 섞여 들었다. 그것은 멜로디라기엔 너무 짧고 잡음이라기엔 너무 또렷한 피아노의 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실수로 건반을 눌렀다가 황급히 손을 거둔 것처럼 불완전한 소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몇 개의 음은 비보다 오래 공기 속에 머물렀다. 음악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고통까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 강준호는 그 질문을 직접 바깥으로 내뱉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되기 전 생각보다도 먼저 몸에 닿은 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앞유리를 적시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와이퍼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야는 좀처럼 또렷해지지 않았다. 빗물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듯했다. 준호의 삶은 단순했다. 아니, 지나치게 단조로웠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셔츠를 다려 입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딱히 없었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의 일상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니었다. 정말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도 이야기해줄 어른도 없었다. 그저 그는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귀갓길이었다. 박재혁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첫날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예술품 수집가, 그리고 남산 언덕 위에 저택을 가진 인물. 이력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그 이름이 자신의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저택까지 올라가는 길은 조용했다. 남산 자락은 도심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차가운 비 냄새와 젖은 나무 향이 섞여 있었고 가로등 사이사이에 어둠이 깊게 고여 있었다. 철제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순간 이상할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유는 없었다. 겁이 난 것도 긴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가슴속 어딘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긴 자갈길이 이어졌다. 준호의 구두 밑창에서
물을 머금은 소리가 났다. 저택의 외관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마치 오래 비워져 있던 공간처럼 고요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습한 냄새 대신 오래된 나무와 먼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금속성 향이 섞여 있었다. 로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준호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췄다. 거실의 중앙, 그곳에 피아노가 있었다. 검은색 대형 피아노였다. 그러나 광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온 몸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다. 너무나 단정하게, 마치 숨을 쉬지 않도록 봉인해둔 듯한 모양새였다. 다른 가구들은 벽 쪽으로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만 피아노만은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누구도 거기에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머릿속은 비어 있었는데 몸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마치 오래전에 이 앞에 섰던 적이 있다는 착각.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했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적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음악은 라디오로 듣는 배경음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얀 천 위로 남산 밖에서 번개가 스쳤고 그 찰나에 피아노의 형태가 더 또렷이 드러났다. 곡선, 뚜껑의 윤곽, 건반이 있을 자리.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살아나는 듯 보였다.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준호는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피아노가 울리는 소리, 아주 낮고 아주 짧은 하나.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왜 이러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논리적인 생각은 뒤늦게 따라왔다. 긴장해서 그렇다. 낯선 환경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은 피아노 쪽으로 끌려가듯 뛰고 있었고 발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려다 멈췄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그곳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의 번개. 그 소리에야 겨우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큰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피아노라는 사실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준호의 눈은 여전히 덮인 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욕망도 아니었다. 두려움조차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그리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손을 뻗어오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피아노가, 이 집이, 그리고 이 비가 그의 삶을
다시 열어젖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그 빛 속에서 준호의 시선은 끝내 피아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없는 악기가 이미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서울의 비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강준호의 삶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남산의 저택에는 밤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듯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분명 햇살이었지만 그것이 닿는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강준호는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현관에 서 있었다. 첫 출근 날이었다. 그러나 환영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침묵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던 규칙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여전히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있었다. 어젯밤 그를 붙잡아 두었던 존재. 낮의 빛 아래에서도 그것은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진 윤곽이 더욱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 악기를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예의가 아닌 듯했다. 강 기사.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박재혁 회장이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위압적인 체구도 아니었지만 공간의 중심은 분명 그에게 있었다. 그는 정제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감정이 배제된 얼굴, 친절도 냉대도 아닌 철저한 거리감.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회장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차는 준비됐습니까? 네, 회장님.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필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질문도 개인적인 관심도 없었다. 마치 준호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능처럼 취급되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안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재혁의 아내 정미라 여사였다. 검은색 니트와 긴 스커트 차림. 그녀는 준호 쪽을 보지 않고 회장 옆에 섰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손은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으세요? 짧은 질문이었다. 일정이 있습니다.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정미라는 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이 너무 적었다. 정중하지만 지나치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박서린이었다. 회장 부부의 외동딸. 검은 트레이닝복에 운동 가방을 맨 채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쉽게 웃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도를 가진 존재처럼 보였다. 서리는 처음으로 준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오늘부터 운전해 주시는 분이죠? 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는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그러나 설인 역시 피아노를 보지 않았다. 마치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무시하는 듯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도 음악을 틀지 않았다. 라디오도 휴대전화도 켜지지 않았다. 차 안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준호는 보통 이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규율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졌지만 집은 여전히 낮보다 차가워 보였다. 준호는 주차를 마치고 다시 거실을 지나야 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금기였다. 식사 시간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설인이 한두 번 공연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회장은 형식적으로 듣기만 했고 어머니는 말을 보태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식탁 위를 지배했다. 은수저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또렷이 들릴 뿐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시선은 항상 같은 방향에서 멈췄다. 그리고 늘 그 직전에 슬쩍 방향을 틀었다. 피아노가 있는 쪽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척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보지 말아야 하는지를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노년의 관리인이 준호를 불렀다. 허리가 굽고 손에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직업인의 체념과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강 기사. 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피아노 말씀이신가요? 관리인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리고 곧바로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한 발 다가왔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 있는지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묻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니까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그것이 유일한 경고였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지만 집 전체는 마치 하나의 숨을 참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잠시 거실 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마음속 어디선가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지만 그는 억눌렀다. 그때 계단 위에서 설인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아주 천천히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하얀 천 아래 가려진 소리 없는 악기. 설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움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이
모두 섞인 표정. 그녀는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다. 손이 조금 들렸다가 이내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을 돌렸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이 집에서 피아노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피아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말하지 못한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무겁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강준호는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는 음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침묵당한 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늘 바람이 분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오전이었지만 회관 앞 광장은 이미 분주했다. 장비를 옮기는 스태프들, 악보를 끼고 서둘러 들어가는 연주자들, 리허설 시간표를 확인하며 전화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음악과 움직임, 말소리가 뒤섞인 공간 한가운데서 강준호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 위에 손을 얹은 채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툭, 툭, 툭. 일정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잠시 후 그 리듬은 묘하게 안정되었다. 마치 안에서 이미 완성된 박자가 있는 것처럼. 준호는 자각하지 못한 채 그 리듬을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멈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움켜쥐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다. 오래 기다리셨죠? 박서린이었다. 연습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상태였다. 땀에 젖은 이마를 간단히 훔치며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다가 준호의 손을 잠시 보았다. 기사님. 네? 혹시 지금 방금 손가락으로 치고 계셨던 거 들으셨어요? 준호는 당황한 듯 웃었다. 아, 그게 저도 모르게요. 습관인가 봅니다. 서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저도 연습하다가 늘 같은 데서 손이 그렇게 움직여요. 준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종문화회관을 벗어나자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은 채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클래식 채널이었다. 진행자의 멘트가 짧게 지나가고 익숙하지 않은 피아노 선율이 이어졌다. 완성되지 않은 듯한 멜로디. 몇 마디 반복되다가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는 곡.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운전대가 아니라 허벅지 위였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음악을 집중해서 듣지도 않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박자를 세듯 음의 간격을 느끼듯
지금 세고 계신 거죠? 서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뭘 말입니까? 음이 바뀌는 지점이요. 방금 똑같은 데서 손이 멈춰졌어요. 준호는 손을 완전히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죄송합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라서요. 차는 다시 움직였다. 빗방울이 하나둘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날씨치곤 갑작스러웠다. 마치 기억을 자극하듯 얕지만 빠르게 쏟아지는 비. 기사님. 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 오는 소리 좋아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상하게도요. 비가 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웃지 않았다. 저도요. 그녀는 창에 맺힌 빗방울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다. 피아노요? 네, 분명히 들리는 것 같은데 막상 귀를 기울이면 사라져요. 멜로디도 모르겠고 누가 치는지도 모르겠고. 서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웃었다. 웃기죠.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익숙했다. 너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비슷한 대화는 자주 반복되었다. 공연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린 짧은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우연을 발견했다. 같은 간격으로 손을 두드리는 버릇, 같은 음에서 막히는 멜로디의 상상, 특정 소절에서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감정. 서리는 점점 말을 아꼈지만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연습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기사님은 가족 얘기 잘 안 하시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적은요? 조각처럼요. 비, 어둠, 그리고 소리. 서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어릴 적 쓰다만 노트, 낡은 리본, 제대로 감기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녀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집 안, 어디에서도 재생된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거실의 피아노처럼 꺼내놓는 순간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리는 작은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잠깐의 잡음이 흐르고 낮고 흐릿한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아주 약한 피아노 또각, 또각.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박자. 서리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리듬은 그날 차 안에서 자신과 준호의 손이 동시에 멈췄던 바로 그 리듬과 같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많은 선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가족이 숨겨온 무언가, 집 안에서 아무도 꺼내지 않으려 했던 과거. 서리는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집 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서린의 방 안에서만큼은 오래 잠들어 있던 질문이 깨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저택의 밤은 언제나 같은 온도로 식어 있었다.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후에도 그 집은 잠들지 않으는 채 깨어 있는 듯 했다. 박서리는 방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쥐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어버렸다는 감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층 복도를 향했다. 어릴 적부터 출입이 금지된 공간. 항상 잠겨 있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려진 적 없는 방. 가족 누구도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질문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그 방은 이 집의 규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단한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날 밤, 서리는 결국 그 복도 앞에 섰다. 창밖으로 남산의 불빛이 젖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복도 끝 먼지가 쌓인 액자 옆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 그 문고리는 오래 사용되지 않아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리는 손을 얹은 채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는 순간 가족이 지켜온 모든 균형이 무너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발걸음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열쇠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서랍, 바닥에 닿지 않는 깊숙한 칸 안.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을 것 같은 위치였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는 너무 크게 울려 퍼져서 서리는 순간 숨을 죽였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침묵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나왔다. 작은 방 안에는 낮은 책장 하나와 낡은 의자,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 정리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지만 버려진 공간 같지는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봉인해둔 과거처럼 보였다. 서린의 시선은 곧장 책장 아래 칸에 멈췄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노트 몇 권.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단정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글씨. 장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글의 밀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서리는 첫 장을 펼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일기가 아니라 숨겨진 기록이라는 것을. 페이지를 넘기자 글은 서서히 과거로 그녀를 끌고 갔다. 행복했던 일상, 사소한 걱정, 아이의 웃음.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문장의 무게가 바뀌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짧아졌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날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날짜가 나왔다. 20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밤. 어머니의 글씨는 그날 이후부터 눈에 띄게 흔들려 있었다. 말과 말 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지워진 흔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은 문장은 오히려 더 선명했다. 도로, 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아이. 아이는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찾았다. 그러나 모두가 찾았다고 믿었을 뿐이다. 서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일기에는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성별도 나이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그 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끝내 없었다. 대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서리는 노트를 덮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빛이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비 오는 날 도로 옆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화면 한쪽에 어른들의 다급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아이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다. 서리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점점 숨이 막혀왔다. 그 아이의 옆모습, 고개를 숙인 각도,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 사진 하단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고 이름은 없었다. 다만 사진 뒷면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워진 듯한 흔적, 이름이 있었던 자리. 그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쳤다.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떠올리게 된 얼굴. 강준호. 그가 피아노 앞에서 보였던 반응, 비 이야기를 할 때의 미묘한 침묵, 음악 앞에서의 반사적인 몸짓.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박재혁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근 일정표와 함께 인사팀에서 전달한 간단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준호. 신원에 문제는 없었다. 지나치게 문제없는 것이 오히려 걸렸다. 어린 시절 기록의 공백, 보호자의 부재, 반복되는 주소 변경. 그는 무심코 보고서를 덮으려다 손을 멈췄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비가 그치지 않던 밤, 창밖으로 들리던 사이렌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던 한 문장.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창밖으로 옮겨졌다. 번쩍이는 불빛 사이로
저택 마당에 주차된 차량이 보였다. 바로 그 차. 강준호가 운전하는 차였다. 이유 없는 불안이 복부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아주 오래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그 안에는 확실히 치워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저택 위층에서 서리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일기의 문장, 사진 속 아이,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있는 한 남자. 연결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서리는 황급히 상자를 닫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떤 진실은 발견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그날 밤 박재혁 회장은 거실에서 강준호와 마주쳤다. 짧은 인사, 형식적인 시선 교환. 그러나 회장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준호를 스쳐 지나가듯 훑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평가하듯. 준호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실렸다는 사실. 침묵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역사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이제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조용했지만 이제의 정적은 결이 달랐다. 공기가 단단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짧게, 더 계산적으로 교차했다. 박재혁 회장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회장의 서재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강준호의 인사 기록, 주민등록 초본, 병원 기록 사본, 보호시설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하나같이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다. 범죄 이력도 없고 문제될 만한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회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겨둔 듯한 공백. 어린 시절의 시간은 몇 장의 행정 서류로 대체되어 있었고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불쾌한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같은 시간, 강준호는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얕지 않았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대신 익숙지 않은 이미지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도로 위의 불빛, 과도하게 밝은 헤드라이트, 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반사하는 빛, 그리고 들리는 소리, 피아노였다. 완전하지 않은 중간에서 끊겨버린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울렸다. 준호는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며 몸을 일으켰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꿈이야. 입 밖으로 내뱉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오래된 감각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비 냄새를 들이마셨다. 이상하게도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심장이 조금 느려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피아노 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느낌도 함께 따라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택으로 향했다. 그러나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관리인의 눈빛이 그를 피해갔고 하인들의 인사는 지나치게 정중해졌다. 마치 선을 다시 긋듯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긴 느낌이었다. 그리고 서리는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는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오늘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차는 비어있는 조수석을 둔 채 출발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옆자리를 의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오가던 대화, 침묵마저 공유되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저녁 무렵 서리는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다. 문을 닫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박재혁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 기사와는 당분간 따로 움직이도록 해라. 서리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장은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필요 없는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혼란이요? 기사님이 뭘 했다고요? 질문이 많아졌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집에서는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야. 서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험하다, 묻지 말아라, 지나간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일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서재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선 넘는 말이다. 그어놓은 선이 너무 많잖아요. 서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아노도, 그 방도, 어머니의 표정도 다 선 뒤에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잖아요. 회장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 기사와는 더 이상 접촉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수긍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끊어졌다. 그날 이후 서린과 준호는 의도적으로 분리되었다. 일정은 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동은
다른 기사로 대체되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다시 평행선을 그리는 듯 했지만 긴장은 점점 커졌다. 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지냈다. 그리고 그럴수록 꿈은 더 선명해졌다. 이번에는 소리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실루엣, 젖은 옷,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그러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기억이 일부러 가려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박재혁 회장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오래전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춰보게 했고,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돌렸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그 질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반복되었다. 과거를 덮어두었던 이들의 침묵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날과 비슷한 폭우였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저택의 창이 진동했다. 박재혁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여전히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있었다. 그는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존재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강준호의 차량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이 가족 안에서 이 진실을 둘러싼 침묵과 권력은 이미 충돌을 시작하고 있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래전의 그 밤처럼 다시 모든 것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는 그날 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울 전역을 덮쳤다. 빗줄기는 얌전하지 않았고 하늘은 끊임없이 번개를 토해냈다. 남산 자락의 저택은 어둠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사람의 기척은 사라졌고 집 안에는 기계가 내뿜는 미세한 전기음과 벽을 타고 흐르는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강준호는 혼자였다. 그는 원래 이 시간에 저택에 있어서는 안 됐다. 일정 변경으로 모두 외출한 사이 차량 점검을 이유로 잠시 들렀을 뿐이었다. 그런데 비가 너무 거세졌다.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그는 현관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골랐다. 젖은 외투에서 물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의도적으로 눌려있는 느낌이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거실이 있었다. 그리고 거실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일부러 그 방향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아니, 시선이 아니라 감각이 끌려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날따라 유독 심했다. 천둥이 울렸다. 저택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겹쳐졌다. 폭우, 빛, 그리고 음악. 완성되지 않은 선율. 그의 귀가 아니라 몸 전체가 반응했다. 이상하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중얼거렸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괜한 상상이라고.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거실을 향하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의 구두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피아노 앞에 섰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하얀 천 아래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난 악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낡은 냄새와 닦아놓은 광택의 미묘한 향이 섞여 있었다. 천 위에는 먼지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이 집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관리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멀리서 문득 엄마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린 것 같았다.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음성, 의미 없는 허밍에 가까운 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라고, 지금 이 순간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그런데도 손이 움직였다. 천의 가장자리를 집어 올린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마치 그 손이 오래전 예약되어 있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천을 걷어냈다. 하얀 천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검은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래쪽에 남아있는 미세한 긁힘 자국, 광택 안에 숨어있는 시간의 흔적들. 낡았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오래되었지만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존재감이었다.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쯤에서 멈출 수 있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천둥이 울렸다. 이번에는 바로 위에서 터진 듯한 소리였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그의 가슴을 밀어 올렸다. 거리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처럼 너무 즉각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감각. 그는 피아노 의자를 끌어당겼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짧은 소음을 냈다. 그 소리가 준호의 신경을 찔렀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건반 덮개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만져온 물건처럼 익숙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덮개를 열었다. 100개가 넘는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선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넘쳐 흘렀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았다.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왼손, 오른손, 거리, 각도, 힘의 분배까지. 첫 음이 울렸다. 너무 정확했다. 한 번도 연습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우연히 눌린 음도 아니었다. 그 음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뒤따랐다. 선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구조.
준호의 숨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 손가는 기억을 더듬듯 자연스럽게 다음 음으로 이동했다. 마치 오래전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는 것처럼 빗소리와 음악이 겹쳤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박자를 만들었고 피아노는 그 위에 멜로디를 얹었다. 완성되지 않은 곡이었다. 어디선가 멈췄던 음악. 그러나 중간 애매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다. 손은 멈추지 않았고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다. 건반 위를 오가는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점이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쇠가 쇠에 닿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 명확하게 인식되는 소리. 열쇠가 돌려지는 소리였다.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어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세계는 이미 이 건반 위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저택의 문을 열고 있었다. 천둥과 피아노와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세 가지가 같은 순간에 겹치며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정확히 그 밤, 그 시간에 찍혔다. 문이 열린 순간 음악은 끝나지 않았다. 강준호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마지막으로 이어져야 할 구절을 알고 있다는 듯 건반 위를 떠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율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거실 입구에 멈춰 선 세 사람의 숨소리, 젖은 외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너진 침묵이 음악 위에 겹쳐졌다. 박재혁은 움직이지 못했다. 발걸음을 때려다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한 손은 아직 문 손잡이 근처에 있었다. 그의 시선은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의 등 뒤에 고정돼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실루엣.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기억이 폭우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설인의 어머니. 윤미정은 한 발자국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공백에 가까운 표정. 그러나 선율이 몇 초 더 흐르자 그녀의 무릎이 먼저 반응했다. 중심을 잃은 것처럼 몸이 휘청이며 벽을 더듬었다. 그만해. 목소리는 입술을 떼고 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미약했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지막 음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음악은 그렇게 중간에서 끊겼다.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이 장면은 상상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말이 먼저 나왔다. 변명도 이유도 없는 사과였다. 박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공포였다. 그 음악을 안다는 사실, 정확하게 이어서 연주했다는 사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윤미정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숨이 새어나왔다. 울음이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거칠어지는 오래 묻어둔 감정이 터지는 소리였다. 서리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가리켰다. 그리고 준호를. 한때 그 집 안에서 가장 따뜻했던 웃음과 함께 존재했을 소년의 그림자가 지금 눈앞에 겹쳐지고 있었다. 박재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서 배웠나?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이었기에 더 위험한 말이었다. 박재혁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정이 그를 먼저 막아섰다. 그 아이가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바닥을 손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 사람, 우리 아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날을 본 아이야. 준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서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박재혁은 움찔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가장 선명한 목소리로 튀어나왔다. 20해 전 기록상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된 밤. 폭우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 그날 차에는 아이가 있었다.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실종과 사망의 경계는 애매하게 봉인됐다. 사고의 상세한 정황,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모든 것이 빠르게, 너무 빠르게 정리됐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미정의 시선이 박재혁을 꿰뚫었다. 당신이 조용히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그제야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꿈속에서 반복되던 장면들. 비에 젖은 도로, 강한 헤드라이트, 갑작스러운 정지. 그리고 멀리서 들리던 누군가 연주하던 피아노 소리. 그건 그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 밤 방 안에서 울리던 구조 요청 같은 음악이었을지도 몰랐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고백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다.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살아남은 아이였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니었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어. 침묵 속에서 박재혁의 패배가 확정됐다. 그것은 감정의 패배가 아니라 도덕의 붕괴였다. 그날의 은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훔쳤다는 사실이 지금 이 거실에서 되돌아왔다. 서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 보호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타인으로. 아빠, 이게 사실이야? 박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다.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머물러도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여기 있었던 일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서린이 말리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그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문을 나섰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피아노만 남았다. 이번에는 덮개가 열린 채로 그 열린 건반 위에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 진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서울은 더 무거워졌다. 폭우가 씻어내지 못한 것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신문 한 면에는 오래된 사고 사진이 다시 실렸고 온라인 기사 제목에는 20년 전 남산 교통사고 재조명이라는 문장이 반복됐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이야기의 표면이 갈라지면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시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재혁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의혹이었다. 당시 사고 처리 과정의 비정상적인 속도, 누락된 기록, 증언의 공백. 기자들은 처음엔 사고 자체를 의심했고 곧 그 사고가 왜 그렇게 빨리 잊혔는지로 질문을 옮겼다. 질문의 끝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명성으로 이어졌다. 박재혁은 호출을 받았다. 공식적인 소환장은 아니었다. 참고인 조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찰청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평생 배워온 사람이었지만 이번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패배에 가까웠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윤미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아노가 있던 거실을 피해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흐느낌인지 숨을 고르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서리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하는 방법도 묻는 방법도 몰랐다.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부서질 것만 같았다.
서린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닥쳤다.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연은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대팀은 그녀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다. 예술은 개인의 비극과 분리돼야 한다고. 무대 위에서만은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번 작품은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리허설 중에도 음악이 흐르면 몸이 잠시 멈췄다. 안무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감정은 따라오지 못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무용수도 무너진 집의 딸도 아닌 표정. 중간에 끼인 사람의 얼굴이었다. 언니, 아, 아니.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호칭 하나에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단어, 혈연이라는 단어, 그리고 증언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가던 뒷모습.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 강준호는 서울을 떠났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는 터미널 표지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장 늦게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옷 몇 벌과 그날 밤 이후 적어 내려간 악보 노트. 완성되지 않은 선율이 군데군데 끊긴 채 남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멀어졌다. 그는 창에 머리를 기댔다. 여전히 손끝에는 피아노 건반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감촉과 함께 따라오는 질문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증언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일까? 그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음악을 품고 떠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비겁하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준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떠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라는 것을. 그가 떠난 뒤 저택의 피아노는 다시 덮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피아노는 존재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물건이 되었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집 안에는 발소리가 줄었다. 박재혁은 집으로 돌아와도 대부분 서재에만 머물렀다. 윤미정은 여전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법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간극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과거의 기록을 다시 들춰보는 과정에서 숨겨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작은 오류처럼 보였던 것들이 연결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 흐름의 끝에는 한 사람의 판단이 있었다. 사회는 그 판단에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재혁은 더 이상 예술 후원자로만 불리지 않았다.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는 말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서리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날이 많았다. 어떤 기자는 그녀에게 묻고 싶어 했다. 아버지를 미워하느냐고, 증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습실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밀어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저택 거실에 섰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한동안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그동안 누군가의 규칙에 따라 피해왔던 공간. 서리는 하얀 천의 끝을 잡았다. 망설임이 있었다. 이 천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이 집이 수십 년간 숨겨온 침묵 같았다. 손에 힘을 주자 천이 천천히 벗겨졌다. 피아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조명을 받지 않은 검은 표면 위에 그녀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건반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 앞에 섰다. 텅 빈 의자, 닫힌 건반, 그리고 아무 소리 없는 공간. 그 안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집은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 그리고 그 부서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덮어두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도. 천을 벗긴 채로 그녀는 뒤돌아섰다. 거실에는 여전히 음악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는 침묵. 그 차이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피아노는 비어있는 차에 빛을 받았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소란스럽게 지나간 진실의 폭풍 이후 서울은 다시 계절을 바꾸고 있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멈춘 채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고 고통은 형태를 바꾸어 기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설인의 공연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결국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았다. 기존에 준비하던 작품을 버리지도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대신 마지막 장면의 음악만 바꾸었다. 완성되지 않았던 멜로디.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됐다가 한 번도 끝까지 연주되지 못했던 선율. 리허설실에서 처음 그 음악을 틀었을 때 무용수들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 안쪽을 천천히 건드렸다. 마치 비가 그친 뒤에야 들리는 물방울 소리처럼 무대 위의 조명은 차분했고 의상은 최대한 절제돼 있었다. 서리는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석은 가득 찼지만 그녀의 시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첫 동작은 작았다. 관객이 인지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움직임. 손끝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팔과 어깨가 따라왔다. 무용은 여전히 그녀의 언어였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었다. 숨기기 위해 추던 춤도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무너진 것을 인정한 뒤에야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음악이 이어졌다. 중간에서 끊긴 것처럼 느껴지던 선율은 무대 위에서 새롭게 호흡을 얻었다. 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은 음악. 완성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열려있는 구조. 관객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집중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쳤다. 그날 공연은 박수갈채로 끝났지만 서리는 고개를 깊게 숙이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뒤에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놓아주었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같은 시기 박재혁은 공개적인 자리에 섰다. 조사 결과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는 원고를 읽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자신이 했던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설명했다.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의 판단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판단이 한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인정했다. 비난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자들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과 허탈이 담겨 있었다. 박재혁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남은 시간 동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미정은 그 기자회견을 집에서 지켜보았다. 중간에 화면을 끄려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다. 끝까지 보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거실로 나왔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다. 설인이 며칠 전 말없이 벗겨두고 간 그대로였다. 윤미정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피해 서 있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연주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대신 한 개의 건반만 눌렀다. 짧고 단순한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더 이상 무너짐의 표시가 아니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에 가까웠다. 피아노는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공연도 화려한 곡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한 음씩 자신의 속도로 눌러보는 소리였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금기였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상처를 가리는 수단이 아니었다. 상처와 함께 존재하는 소리가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 강준호는 버스에서 내려 우산을 폈다. 그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큰 비가 아니라 잔잔한 이슬비에 가까운 비였다. 그는 근처 숙소에 텔레비전을 켜두었고 화면에서는 공연 뉴스가 흘러나왔다. 음성은 작았지만 배경음악은 또렷했다. 그 선율을 듣는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익숙한 멜로디. 그러나 예전과 달랐다. 비어있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았다. 음악은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다. 준호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손끝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피아노가 아니라 허공 위에서였다. 그는 리듬을 세지 않았다. 억지로 기억을 더듬지도 않았다. 그저 음악이 흘러가게 두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음악을 완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는 증언자였고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폭우는 아니었다. 서리는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무대에 잠시 남아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위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가족은 반드시 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같은 진실을 마주볼 용기를 낸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었다. 함께 숨기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함께 침묵을 끝내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지금 그녀가 이해하게 된 가족의 형태였다. 피아노는 다시 연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악은 과거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덮이지 않은 채 햇빛을 받고 있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인 채로.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새로운 시간이 쌓이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남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하늘이 아니라 축축한 공기와 희미한 냄새였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숨 쉴 수 있는 상태.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실이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당신은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겠습니까? 이런 깊고 강렬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